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한국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국의 로켓은 아이들의 장난감과 같다. 1. 서해 분쟁. 북한은 중국에 발포했다. 안녕하세요. 펠로시의 대만 방문 이후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는 매우 긴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방어무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후의 방어막이라 불리는 아이언 돔 이 무기를 미국이 한국에게 주겠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최신 무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른 국가들을 다 제치고 한국이 먼저라고 말하는 미국. 이는 한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기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의 기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추구하는 군사적 능력을 우려한다. 근심 가득한 표정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중국 미사일 수준이 위협적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중국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고려한 발언입니다. 중국의 군비 확장은 미국 내에서 지속적인 견제 대상인데요. 미국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 바라봤던 중국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자 예상한 것과 다르게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으면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최근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은 미국도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할 만큼 까다로운 실험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단숨에 기술 격차를 좁혀 미사일 실험을 성공시킨 것이죠. 미국은 처음에 이 사실을 부정했으나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결과 중국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죠. 이후 미국은 다급한 마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여러 번 감행합니다. 직접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언급을 피해왔던 미국 공군에서도 미국 공군 장관이 직접 중국을 겨냥 중국과의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 체제에 들어갔다며 경쟁의식을 불태웠죠.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외에도 재래식 탄도미사일 숫자와 성능도 개량하면서 질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양적 차원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이 중국의 전술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널리 배치되고 수량도 많은 중국의 BF-11 모델 사거리가 예상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분석에선 BF-11은 300km 정도 사거리만 닿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 중국 기술력을 살펴봤을 때 이는 오산오산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700km 이상까지 확대되었으며 정확도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와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면서 중국을 압박하려던 미국 입장에선 중국의 미사일이 굉장히 까다로운 눈엣 가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중국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미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위치라 자칫 잘못하면 동맹국들이 이탈할 수 있죠. 중국의 미사일의 자국이 불바다가 된 이후 미국이 도와준다고 한들 초토화된 국가가 미국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긴 어렵죠. 오히려 중국과 가까이 지내며 화를 피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믿었기 때문에 지지를 보냈지만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 방어선을 뚫을 정도라면 동맹국들이 계산했을 때 굳이 미국의 편을 들 이유가 없어질 수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수단은 바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었습니다. 아이언돔 시스템을 이스라엘에게서 수입비를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죠. 미국은 작년 3억 7,300만 달러를 주고 이스라엘에게서 아이언돔 2개 포대를 구입했습니다. 배치하는 지역은 괌으로 선정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을 최종 단계에서 요격하기 최적의 장소라고 괌을 고려한 것이죠. 실험 발사도 괌에서 진행되었죠.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미국의 실험 소식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미사일을 방어해냈다고 말하며 내부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괌에 배치한 아이언돔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유였죠. 동아시아의 핵심 지역인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다는 의견이 나왔죠. 아이언돔 실험 소식을 보도한 WSJ는 중국과 지근거리에 있는 한국이 아이언돔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과 북한이라는 위협 요소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안킷 판다 연구원 역시 인터뷰를 통해 이런 전략 자산이 어디에 배치돼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결정이 의아하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이언돔을 개발한 이스라엘의 주요 연구원도 아이언돔을 한국에 설치한다면 이스라엘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 말했죠. 피셔 항공우주전략연구소 센터장 탈 인바는 한국이 가진 역량을 봤을 때 충분히 아이언돔을 운용할 능력이 된다고 말하며 치켜세웠죠. 실제로 한국은 지난 5월 이스라엘이 선보였던 아이언 시스템에 감탄하며 이를 뛰어넘는 한국형 아이언 돔 기술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어떠한 형태로 개발되는지에 대해 얘기가 없다가 지난 6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한국형 장사정 보호벽 체계램드라는 이름이 붙인 이 체계는 북한의 위협과 기타 국가의 대공미사일이 한국을 타격하기 전에 사전에 제압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함대공 미사일 해궁입니다. 방사포 대응용으로 개량할 예정인 해궁은 3m급 크기의 한 개 발사대에 많은 양을 탑재할 수 있고 제작비 역시 저렴해 아이언돔 시스템에 적합한 무기라 할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외선 탐색기와 레이더 탐색기 RF를 복합적으로 탑재해 다중 모드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어 정밀도에 있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뛰어넘을 물건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이스라엘 하마스에서 아이언돔 시스템은 박격포를 효과적으로 막으며 90%에 가까운 방어율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시스템은 비정규군인 하마스 같은 단체 외에도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에 맞대응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합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방산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서방 국가의 관심을 받았죠.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경우 한국이 개발해낸 한국형 아이언돔에 감탄하며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었는지 충격받았다고 하죠. 현재 계획으로는 램드 포대에 32발씩 요격탄으로 무장한 발사 차량이 6대씩 배치해 한 개 포대당 최대 192발의 요격탄을 발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해궁의 명중률이 표적 시험 발사 당시 90%를 자랑했던 만큼 대부분의 해궁은 적국 미사일을 90% 가까이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죠. 게다가 램드는 헛투킬 히트투킬 방식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요격탄이 상대방 미사일과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두 미사일이 직접 충돌하면 엄청난 열에너지가 발생하는데요. 이 고열로 혹시나 모를 핵물질이나 생화학물질을 사전 차단이 가능하죠. 현재 많은 국가에서 투입하고 있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이사도 램드에 적용될 예정이라 이론적으로는 재래식 무기 외에 더 고도로 발달된 미사일까지도 막을 수 있어 한국이 개발하는 램드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이스라엘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이 부족한 것은 실험 데이터인데요. 그런데 권말고도 한국에서도 아이언돔 실험이 진행된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국군 당국은 아이언돔과 연관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진을 통해 유출된 흔적을 봤을 때 분명히 아이언돔의 흔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이언돔을 몰래 들여와 배치했을 정황이 높게 점쳐지는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은 엄청난 무기를 배치하게 되어 실험 데이터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같은 외신에서는 이 소식을 긴급히 전하며 한국이 초강대국 반열에 들었다며 극찬했죠. 최근에는 미국이 한국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어 외신들의 보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방부는 최근 순환 배치해온 공격용 헬리콥터 대대와 포병대 본부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기로 결정지으며 미군 병력을 한국으로 보내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해외 주둔 재배치 검토 GPR 결과에서 발표된 이번 결과는 미국이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방어선을 짜고 있는 걸 보여준 일례입니다. 미군의 움직임에
당연히 중국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북한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미국의 아이언돔만 아니라 한국형 아이언 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죠. 가뜩이나 미국과의 군비 경쟁이 힘든 상황에서 한국까지 고려해야 하는 입장. 중국 양진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은 냉전식 사고방식을 버려라고 말하며 한국을 끌어들이면서 중국을 옥죄는 미국의 태도를 맹비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아이언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힘으로는 더 이상 한국을 위협할 수 없는 상황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향후 중국의 태도가 기대됩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러한 날이 빠른 시일 안에 다가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서해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과 중국 해군이 정면으로 충돌해 북중 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 촉발된 이번 충돌은 중국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는데요. 이에 중국 정부가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 북한 정부에 대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반미라는 기치로 한데 모여 혈맹을 자처했던 북한과 중국이 맞은 파국. 북한은 올해 들어 18차례에 이르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사일을 한 발 쏘아 올리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미국 관영 매체 VOA에서는 이 예산의 출처로 중국의 조업권 배금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영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배를 따로 등록된 배가 아니면 조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는데요. 바로 그 등록된 배를 중국 어민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수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조업 허가권을 구매하지 못한 중국 어민들에게 북한 군인들이 2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고 조업 행위를 묵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조업 허가선 판매 행위가 이번 서해상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죠. 최근 중국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전국 각지를 봉쇄, 식재료 공급 차질과 물류 비용 증가, 사재기의 영향으로 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북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식량 부족분이 86만 톤에 이를 정도로 생활고가 악화되어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한다는 뜻의 전량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양국이 동시에 맞이한 경제난으로 인해 뇌물을 주고받으며 공존하던 북한 군인과 중국 어민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느 때처럼 북한 수역으로 조업을 하러 온 중국 어민들에게 돌연 북한 군인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요구, 그에 따라 조업에 생계가 걸려있는 중국 어민들이 강하게 반항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분노한 북한 군인들이 중국 어선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중국인 어부 3명이 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즉시 사건이 벌어진 해역에 병력을 파견, 그곳에서 단속 행위를 이어가고 있던 북한 해군과 교전을 벌였죠. 중국 해군의 선제적인 총격으로 시작된 이 교전의 결과는 일방적이었습니다. 북한 해군은 장착 중이던 85mm 전차포와 사연장, 고사총이 모두 대파. 이와 더불어 함내에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했죠. 반면 중국 해군은 경미한 피탄 흔적을 제외하면 어떤 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향후 북한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어떤 보복 조치를 들고 나올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중국이 북한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홍콩 시사월간지 동양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이번 서해 교전 사건에 대해 전례 없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박명호 주중 북한 대사관 공사를 긴급 조치, 심지어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박 공사를 초치한 자리에 참석해 외교부 부부장으로 하여금 사태의 엄중함을 경고하는 비망록을 낭독시키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이 비망록에는 이번 교전과 중국 어민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지석유 공급 중단, 모든 종류의 경제협력을 중지하겠다는 협박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죠. 더불어 왕이 부장이 직접 나서서 한 협박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듯 중국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던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했는데요. 바로 중국의 국영은행인 중국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한 겁니다. 그로 인해 북한은 각종 수출입 대금 입출금이나 인력 송출, 식당 운영 등을 통해 나오는 외화벌이 수익금을 북한으로 송금할 유일한 창구를 잃게 됐는데요. 이에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이번 조치로 북한으로의 송금액이 전년 대비 79%가량 줄었다. 이번 석유 공급 중단으로 북한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폭락했다라고 보도. 석유 공급 중단과 경제협력 중지라는 초강수가 북한에게 심대한 타격이 되리라 분석해 중국이라는 끈이 떨어진 북한이 엄청난 피해에 직면하게 되리라 전망했죠. 하지만 북한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이번 사태가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에서 일어난 북중 해군의 교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중국 정부가 보낸 최후 통첩의 길길이 날뛰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신의주와 회령 등 북중 국경 지역 소재 기업들을 상대로 북중 관계에 파국을 준비하라는 내용의 군중 강연을 진행. 최근 어려워진 경제 사정이 모두 중국의 배신 탓이라며 중국이 대북 제재 공조에 맞춰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라고 맹렬히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의 보복 조치 예고에 북한도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뜻을 표출한 셈인데요. 원래부터 가난했던 북한이 중국에게 취할 수 있는 맞불 작전 중 가장 강력한 선택지는 북한이 중국과의 밀착에서 벗어나 미국과 밀월 관계를 형성하는 것. 환구15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친해진다면 중국은 미국과 직접 부딪히게 된다라며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없는 동북아 정세가 중국에게 위협이 된다고 전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껏 미국과 적대시해온 북한이 역으로 미국과 밀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자유아시아 방송 르 알파에서는 과거 북한의 외무성 관계자들의 발언을 조명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외무성 부부상 직책을 역임했던 김계관은 방미 당시 북한은 중국이 아닌 미국 편에 설 수도 있다 라고 발언. 이어 미국을 방문한 리근 외무성 북미국장은 북한은 중국에 종속되는 걸 원치 않으며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수립할 의향도 있다라고 밝혀 이 사태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미를 기조로 한데 뭉쳐 혈맹을 자처하던 이들이 결국 상호간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어느 한쪽이 양보하고 나서지 않는 이상 계속되리라 전망되는데요. 북한이 먼저 포기하게 될지 중국이 먼저 꼬리를 내리게 될지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치킨 게임 구도로 향하는 북중 관계. 두 나라가 비춰낸 갈등의 결과가 전 세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